20년 키운 딸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 친딸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딸, DNA로 증명된 친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훈, 48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째 과장으로 일하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월급을 받습니다. 아내 미경이는 46으로 동네 병원 간호사입니다. 딸 지우는 21, 대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가족은 30평형 아파트에서 삽니다. 주말이면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봅니다. 지우는 가끔 친구들과 놀러 가지만 주말 저녁만큼은 함께 보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계속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가 했습니다. 간호사 일이 원래 힘드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졸았습니다. 주말에도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부딪혔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다리에도 멍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부딪힌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골수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한참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백혈병이요? 우리 아내가요? 옆에 앉은 아내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혈병 그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힘을 더 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안해? 지우 시집도 못 보내고. 무슨 소리야?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우리를 봤습니다. 왔어요? 밥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얘기도 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떠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답만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한테 언제 말할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 말하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습니다. 둘 다 자는 척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3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너무 무거운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많이 아프셔.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해. 오래 힘든 치료. 무슨 병인데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야. 지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돼. 아내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가 아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지만 아직 아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병이 우리 가족 20년의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일간 항암제를 맞고 집에 왔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고 온 날 아내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토했습니다.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구역질했습니다. 저는 아내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그것을 치웠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어차피 다 빠질 거라며 스스로 밀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두 번째 항암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언제쯤입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간 이식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HL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HLA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 일치할 확률이 25%라고 했습니다. 저와 지우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을 뽑았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길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맞게 해주세요.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내와 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들어가 앉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럼 지우는요?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의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재검사가 가능할까요? 재검사요? 왜요?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뇨? 의사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HLA 검사 전에 기본적인 DNA 확인을 합니다. 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 씨와 두 분의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도 의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재검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의사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김지우 씨는 두 분이 친자녀가 아닙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병원 기록실에 갔습니다. 20년 전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있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전이요? 네, 30분 정도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아기가 바뀐 겁니다. 20년 전 그날 정전으로 혼란스러운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가 바뀐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0년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 방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 식혀주고 자전거 가르쳐주고 대학 보낸 그 20년이 거짓말이란 겁니까? 지우는 제 딸이 아니란 겁니까? 그럼 제 친딸은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따로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회사에 가고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지우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딸,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 아니, 남의 아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거나 배 안 고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암 치료로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 가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만나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친딸 20년 만에 만나는 제 친딸 만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상담실에서 그날 아침 옷을 입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풀고 다시 맸습니다. 아내도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화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젊은 여자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재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최은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박서연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친딸 자세히 봤습니다. 긴 머리, 하얀 피부,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눈매와 비슷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했다고 20년 전 신생아실 정전 때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다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저희 친자녀가 맞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DNA 일치율 99.99%.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이가 조심스럽게 지우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못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박재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각자 친자녀를 양육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DNA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이가 자신들도 20년을 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우가 많이 힘들어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을 부유하게 자랐지만 지금은 그냥 혼란스러운
20살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우를 보내야 하는 건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친부모는 부자고 내 서연이는 세련되고 예쁘다고 다들 좋은 분들이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 제 친딸 DNA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20년을 따로 살았으니까요. 지우 20년을 함께 산 딸. 하지만 제 피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입니까? DNA입니까? 20년의 시간입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밖에 밥을 놓고 왔습니다. 몇 시간 후 가보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숟갈도 먹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밤에 지우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소리.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3번째 항암 치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쉬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항암제를 맞는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려다 말았습니다. 몇 년 전 끊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우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재현 씨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만나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로 된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재현 씨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및 양육권 관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자 친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하니까요. 김지우 씨의 성도 박 씨로 변경하고 호적도 정리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20년을 저희와 살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복잡하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친생자 관계, 호적 정리, 양육권에 대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법률 용어였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라며 다른 법무법인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지우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양육권, 성 변경. 지우가 박지우가 된다는 겁니까? 20년을 김지우로 살았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머리가 흥크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밥을 먹자고 했지만 배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가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박 씨 집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넌 우리 딸이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우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지우가 우유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다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우도 맞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뜻을 알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원 조정, 아내의 악화, 지우의 방황,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도 지킬 수 없고 아내도 살릴 수 없고 무력했습니다.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난 50대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해서 법적으로는 상대측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20년의 양육 사실도 중요하지만 친생자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변호사 목소리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 방문을 두드리고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작은 가방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에 있기 미안해서 부모 눈치 보기 힘들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짐 싸던 것을 멈추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넌 우리 딸이라고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많이 약해져서 거실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우리가 지우를 지킬 수 있을지 법원에서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20년을 어떻게 보내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못 보낸다고 했지만 법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법원 조정 날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아내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지우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아내가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현 부부와 박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판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양육 사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실수로 두 아기가 바뀐 사실이 확인됐고 DNA 검사 결과도 명확하지만 20년의 양육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자 친생자를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우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하자 지우가 저와 아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는 김지우라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DNA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라고 했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하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박서연에게도 물었습니다. 서연도 자기는 박서연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며 부모님은 자기를 키워주신 분들이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쪽 모두 현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법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우선이다. 20년의 양육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DNA가 명확하다. 법률 용어가 오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생각해보고 아이들과도 충분히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법원 판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지우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냐고 아내가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영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도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법원이 준 시간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우는 여전히 제 딸이 아니고 DNA는 여전히 박서연이 제 친딸이라고 말하고 6개월 후에도 저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원 조정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 학교는? 아직 안 가.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한 번은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우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강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순찰차 옆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머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순찰 중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리 난간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려던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아빠한테 말해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어디로 가야 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제 말은.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누구예요? 전 어디 사람이에요? 넌 우리 딸이야. DNA는 아니잖아요. 전 김지우도 아니고 박지우도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20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지우야. 20년 전 병원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해.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3.2kg짜리 작은 아기였어. 눈도 제대로 못 떴어. 근데 아빠 손가락을 꼭 쥐었어. 그렇게 작은 손으로. 그날 아빠는 울었어. 행복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20년.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 식혀주고 어린이집 보낼 때 우는 널 떼어내고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주고 사춘기 때 싸우고 대학 합격했을 때 같이 울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DNA보다 중요해. 그게 진짜야. 넌 우리 딸이야. 김지우야.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요. 괜찮아. 무서웠어요. 알아. 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경찰이 늦었다면, 만약 지우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지우를 지켜야 해. 알아. 법원이 뭐라고 하든 지켜야 해. 응. 그날 저녁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제 친딸 박서연을 포기합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제 친딸입니다. 하지만 전 20년을 지우와 살았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지우를 안았던 날, 첫 걸음마를 뗄 때 제 손을 잡았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울던 모습, 고3 수능 날 아침 제가 만든 미역국을 먹던 기억, 박재현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DNA보다 중요합니다. 서연이는 분명 제 피를 나눈 딸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인생을 나눈 딸입니다. 박재현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서연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박재현이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DNA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 간호했던 기억,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울었던 순간,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저는 박재현을 봤습니다. 그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DNA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그 아이들을 안았던 그날, 박재현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재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각자 키운 딸을 계속 키웁시다. 법적으로도 그대로 두고요. 하지만 친딸은 만나면 됩니다. 자주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 현재 가족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네.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보다 더 긴 악수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네. 너는 우리 딸이야. 법적으로도 앞으로도.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만났어.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야. 각자 키운 딸을 계속 키우기로 했어. 넌 김지우야. 계속 우리 딸이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미안해. 오래 걸렸지? 아니에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재현과의 대화, 결정, 지우의 반응. 아내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2주 후 두 번째 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재현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육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박서연은 저희가 계속 키우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저희를 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우는 저희 딸입니다. 계속 함께 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생자와의 관계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주.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만 양측의 합의가 있으니 존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친자관계를 유지합니다. 호적도 그대로 둡니다. 단 양측이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권고합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재현도 서명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재현과 마주쳤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최은희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이해했습니다. 박서연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이 마주섰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두 사람. 앞으로 자주 만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빠. 지우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차에 탔습니다. 셋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증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조정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박재현 가족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우와 서연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때로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5번째 항암이 끝났습니다. 효과는 있었지만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골수 이식만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다시 뒤졌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검사받았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빨리 이식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받아봤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HL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검사를? 어머니가 아프시잖아요. 서연은 제 친딸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일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서연이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겁니다. 기증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은? 박재현 씨 부부는 아세요? 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일주일 후 아내의 골수 이식 수술이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6명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저와 아내 지우, 박재현 부부 서연. 서연이 병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최은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진행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재현 가족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우와 저, 박재현. 3사람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재현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퇴원 축하 파티를 준비한 겁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우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납시다. 그래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명절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최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1년 후 아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지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명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생일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6명이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서연도 지우에게 뭔가를 나눠줬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박재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DNA는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저는 1명의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박재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부모, 2명의 딸. 우리는 법이 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지우야, 20년 전 처음 너를 안았던 그날부터 너는 내 딸이었어.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서연아, 너도 고마워. 어머니를 살려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나눈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선택입니다. 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함께하기로, DNA가 아니라 그 선택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늦기 전에.